반갑습니다. WBS 스페셜 온물교 초기 여성 제자를 만나다 주원영입니다. 온물교 초기 여성 제자를 만나다에서는 온물교 창립기를 함께한 여성 초기 제자들의 신성과 또 교화 활동을 만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십타혼 양하운 선생님의 생애와 교화 활동 그리고 개벽 정신을 재조명하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양하운 선생님의 활동이 궁금한데요. 오늘 또 온물교 사상연구원 원장님이시죠. 박윤철 교무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서태산 대종사 여성 10대 제자 생애를 조명하는 학술대에서 십타혼 양하운 선생님을 발표한 정현호 교무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만나보게 될 초기 여성 제자 십타혼 양하운 선생님은 대종사님의 부인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토 1호라고 또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십타원님은 대종사님의 부인으로 남편의 구도, 대가, 그리고 회상 창립을 하는데 혈심혈성을 다할 수 있도록 가정사를 책임지신 권장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권장부나 정토라고 하는 호칭은 후대에 와서 사용된 호칭이고요. 당대에는 대종사님 부인이라든지 사모님이라는 호칭으로 이렇게 불리워지셨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 대종사님께서 사모님인 부인에게 법명을 내려주셨어요. 네, 법명을 내려주시는데 여름하 구름운이라는 법명을 내려주십니다. 원래는 양씨라는 그냥 성 이름만 붙였다가 법명을 하운이라고 붙여주시는데요. 대종사님께서는 제자의 부인에게는 이렇게 구름운을 넣은 법명을 많이 지어주셨어요. 네. 그래서 평운이라든지 하운이라든지 운외 이러한 법명을 지어주심으로 해서 그 부인이 남편, 전무 출신의 남편이 최선을 다해서 회상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의미로 지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연구를 많이 하셨나 봐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수술을 나오시는데 아마, 십타원 양하운 선생님을 발표하신 데는 뭐 이유가 좀 있으셨나요? 학술 대회를 할 때 실무를 담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셔서 발표하신 분들에게 전화를 드리면서 어떤 분을 원하시냐고, 어떤 분을 연구하시겠냐고 다 이렇게 알아보니까 교무님들께서 다 정하시고 남으신 분이 십타원님이셨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공부를 하신 거죠. 네. 예,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큰 어른을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연구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 자료를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참 묘한 우연찮은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십타원님께서 1973년도에 열반을 하셔요. 네. 1월에. 그런데 제가 그해 4월, 음력 4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런 또 그래서, 인연이 있으셨군요. 인연법으로. 네, 그래서 그것만 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연구를 하는 본격적으로 연구를 한 2개월 동안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감기가 시작이 돼서 낫질 않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 발표를 다 끝나고 나니까 감기가 나아버린 거예요. 네. 뭐 소멸하듯이 뭔가 뭐 하나의 업장이 소멸을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감기가 싹 낫는 그런 묘한 경험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교무님께서 박윤철 교무님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경우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연구 워낙 많이 하셔가지고. 어떠셨어요? 하도 많아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이 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종사님의 부인에 대한 호칭이 바로 대사모고요. 또 해상 창립부터 함께한 양하운 선생님의 역사는 한마디로 그 자력의 역사였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제가 그 여성 선진 연구를 이렇게 하게 되면서
여성 선진 연구를 참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를 할 수 있겠구나. 어떤 페미니즘적 관점, 그리고 또 어떤 개척 정신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십타원님을 어떻게 연구를 할까 방향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자력 양성이라고 하는 원불교 교법에 맞게 연구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한 연구를 하다 보니 대산종사님께서 십타원님께서 열반하신 그 발인식에서 그 말씀을 해주셔요. 십타원님은 정신 개벽에 있어서 자력 양성의 표본이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자력 양성은 어떤 정신의 자주력, 육신의 자활력, 경제의 자립력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대사모님은 일생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홀로 남편의 도움이 없이, 자녀의 도움이 없이, 어떠한 도움이 없이 홀로 이루는 모습을 보시는 것을 통해서 어떤 자력 양성을 통한 개벽의 정신을 저희들한테 알려주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묵묵하게 내조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셨던 그런 부분들이시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함께한 초기 선진들의 생애와 교화 활동을 조명하는 시간, 오므리교 초기 여성 제자를 만나다. 대종사님의 구도 과정 속에서 그 과정을 직접 책임져야 했던 분이 바로 양하운 선진님이신데, 먼저 십타원 양하운 선진님의 양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타원님은 1890년 11월 3일 전남 영광군 백수면 통곡리 장기촌 부친 양화련 선생과 모친 박현재화 여사의 사남매 가운데 둘째 딸로 출생하셨습니다. 평범한 농가에서 자라나 16세에 한 살 아래인 대종사와 결혼하여 대종사의 대각 이전 구도 생활을 위하여 근실한 내조의 도를 다하셨습니다. 대종사 대각 후 원기 2년 저축조합 설립 시 대종사 명에 따라 가산 진물을 방매하여 마련한 400원을 조합기금으로 헌납하였고, 원기 8년 8월 26일 시어머니 유정천 여사가 별세한 후 더욱 회중의 일을 도왔습니다. 원기 14년 무렵 교단에서는 인재 양성을 결성하여 매월 16일 의견 교환과 단금을 내었는데, 십타원 대호법도 단금 마련을 위해 남의 집 벼베기며 벼훑기 등 품상일을 하여 의무 이행을 지키셨습니다. 원기 28년 6월 1일 대종사 거연이 열반에 드심에 이 소식을 듣고 십타원 대호법은 실신하였다가 잠시 후 정신이 들자 아이고 이 일을 어째 하는 말뿐이셨습니다. 철주같이 믿고 의지하던 스승이요 부군인 대종사께서 불과 53세에 너무나도 허퉁하게 열반하신 것과 친히 버려놓은 이 회상을 어찌하려고 일찍 떠나셨는가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 뒤 교단은 한결같이 발전하였고 자녀들은 학업을 마치고 장성하여 교단과 사회에 봉사하는 것을 보고 대사모는 오직 낙도 생활로 만년을 지냈습니다. 60세를 넘기고부터 십타원 대호법은 가사를 읽고 조용히 수양과 보임의 시간을 보내시다가 열반 전날에는 우리 집 가자 하더니 원기 58년 1월 7일 아침 큰 소리로 나무아비탑을 연불일성을 하고 잠시 후 후련히 열반에 드셨습니다. 원기 73년 9월 제124회 수의단회에서는 이대말 성업의 결산기를 맞아 그의 호법 공덕을 깊이 추모하면서 대호법의 법훈을 추석기로 결의했습니다. WBS 스페셜 온물교 초기 여성 제자를 만나다. 양하운 선진님은 그 교단 창립기의 사가를 책임짐으로써 대종사님이 큰 걱정 없이 이 교단 창립의 대업을 이루도록 보좌한 권장부 1호십니다. 먼저
양하운 선생님께서 대종사님을 만나기 전에 또 어떤 삶을 사셨는지, 또 어떤 가정 환경에서 성장을 했는지 이걸 좀 알아보면 좋을 듯 싶어서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대종사님보다 1세 연상이세요. 대사모님께서. 그래서 1890년 부친 양하련, 모친 박현재와 두 분의 사이에 사남매 중 둘째 딸로 이렇게 태어나십니다. 저는 사진으로만 배웠는데요. 이게 체구가 건장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기록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도량이 광대하고 기상이 활달하고 또 건장한 외모를 가지셨다. 그리고 목소리가 굉장히 크고 또 투박하지만 해학적인 어떤 그런 말투를 잘 사용하셨다 하는 그런 기록을 볼 수가 있고요. 성장하셨던 과정 환경은 이 궁촌 벽지의 어려운 환경이셨어요. 그래서 어느 집과 마찬가지로 대사모님께서는 그 어떤 여성의 역할, 부녀자의 덕행 이런 것을 배우면서 성장을 하셨습니다. 제가 연구를 하면서 이 대목에서 참 많이 주의를 가졌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대사모님이 태어나시고 자라셨던 19세기 말 조선 후기죠. 그리고 이제 근현대를 거쳐오는 그 과정 속에서 여성들의 인권은 참으로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자유가 없는 예속된 삶을 사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종사님을 만나고 이제 그러한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변화가 되어 가는지를 이제 일생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들이 순종을 하고 결혼도 네. 본인의 의사보다는 네. 남에 의해서 결혼하게 된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대종사님하고 만남도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신 겁니까? 아니면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나신 겁니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그 자연스럽게 만나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고요. 16세가 되셨죠. 대사모님 16세에 15세 되는 그 소년과 결혼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어떤 그 시부모가 될 분께서 오셔서 예비 며느리의 선을 보아서 결혼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얼굴도 모르고 말이죠. 그렇죠.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시모께서 예비 시모께서 찾아가십니다. 소문을 듣고 이러한 양씨 교수가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시는데 이렇게 그 만날 때 원칙을 가지고 가셨어요. 기준이 있으셨겠죠. 기준을 아까 말씀하신 가지고 것처럼. 가셨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 며느리는 첫 번째 조건인 가난한 집안의 처자여야 된다. 부잣집도 아니에요. 가난한 집안의 처자여야 되고 두 번째는 건장한 외모를 가져야 되고 세 번째는 화합을 지속하는 성품을 가져야 된다.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갔었는데 이 양씨 교수가 대체적으로 그 조건에 맞아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대종사님 부친께서도 직접 그 며느리 될 사람을 보지는 않았지만 볼 수가 없었죠, 시대가. 그런데 이제 밖에서 그 음성을 들으니 굉장히 크고 씩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며느리로 삼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정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그 대사모님은 박씨 집안을 일으킬 어떤 그런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이렇게 결혼을 하시게 되십니다. 네. 네. 오늘 그 학사님께서는 워낙 준비를 많이 오셔서 말씀을 바로바로 이렇게 하시니까 너무 조용하고 계십니다. 네. 하실 말씀 해주세요. 한 두 가지가 생각이 네네. 나는데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과 거의 같은 시대, 같은 지역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어떤 문화적인 그런 것이 서로 이렇게 통했다 이런 생각도 들어지고요. 거기가 이제 백수면 홍곡리, 지금은 이제 백수읍 홍곡리 장기촌이라는 마을인데 자료 조사를 해보면 조선시대 때 가마터가 있던 그런 곳이라는 것도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대사모님이 태어나셔서 성장하던 시대는
전통적인 이제 인습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가부장적인 이런 제도가 흔들리면서 새로운 이제 사람이 이렇게 평등하다라든지 이런 근대적인 이제 인권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들어오고 그래서 시대가 이렇게 변화되는, 보통 이제 선우천 교육기라고 그러잖아요. 네. 전 근대에서 근대로 넘어오던 이제 그런 시대인데, 십타호님은 아무래도 이제 전통적인 그런 조선시대 풍습 속에서 그 한 여자로서 여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전통적 부덕을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교육받고 자라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제 그 남편인 대종사님이 수도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결혼의 어떤 일반 신랑하고는 좀 다른 네. 그런 부분들이 되면 여러 가지로 불만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이 가사의 책임을 아니 왜 그 좀 뭐 이렇게 가정을 좀 충실하게 뭔가 경제적인 부분들 책임져야 되는데 그 부분도 그랬을 것 같고. 근데 양가원 선생님의 몫이 좀 많아졌지 않았을까? 네. 참, 저 같으면 아마 도망 안 나왔을 거라는 네, 생각도 네. 드는데요. 그 시집을 딱 가서 보니까 그 궁촌 벽지 아주 산골짜기 살림치고는 굉장히 좀 규모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네. 9천여 평의 논밭이었다. 그리고 대청마루에 엽전을 좀 쌓아놓고 살았다. 그럴 정도로 좀 살림에 꽤 여유가 있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이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큰 일을 이제 남편이 맡아서 보통은 하셔야 되는데, 대종사님께서는 당시에 구도정성 이 이렇게 간절하시다 보니까 외부 출입이 잦으셨어요. 네, 네. 네, 집안 살림을 하기가 어려우셨고, 또 험상궂은 어떤 그 거린을 데리고 와서 시봉을 하게 하고, 네. 또 그 신통을 얻었다는 처사를 또 집에 와서 또 온갖 수발을 당하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사가 일을 책임을 지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셨던 네, 것 네. 같아요. 그런데 그때 대사모님께서 21세 되던 해인데 어떻게 그 시아버님까지 열반을 하시게 되세요. 예, 그러다 보니 가정에 누가 이렇게 도맡아서 살림을 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대사모님께서 그 큰 살림살이를 다 당신의 몫으로 알고 이렇게 살아가십니다. 그 세상을 구하시는 분들 보면 일단 가정보다는 세상에 대한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사도 물론 살펴서 잘 할 수 있지만 그냥 맡겨지는 몫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어려움을 다 안고 오시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짊어진 짐이 참 많았죠. 기본적으로 이제 요즘 표현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출산과 육아는 뭐 기본적인 책임이고, 이제 대종사님이 밖으로 구도 생활을 하니까 집안 살림을 해야 되잖아요. 살림은 이제 안 살림 있고 바깥 살림은 이제 농사 짓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가사를 책임져야 되고, 또 이제 사실은 그 시대는 대가족 제도니까 네네. 시아버님을 모시든 이제 시동생을 모셔야 된다든지 이런 상봉하솔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아주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전통 시대는 제사. 네. 대종사님은 장남은 아니셨지만 네네. 이제 그 양자로 가시고 그래가지고 당신이 제사를 책임져야 되니까 그 책임도 사실은 이제 양하원 대사모님이 책임져야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또 이제 그 오고 가는 설이라든지 명절 때 또 집안에 손님들이 오고 가시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당시에는 접빙객이라고 하죠. 손님 응접하는 거라든지. 거기에 이제 하나가 더 있죠. 네. 우리 십타모님은 대종사님 남편에 대한 구도의 뒷바라지. 네. 그러니까 감당해야 할 몫이 다른 분들보다 훨씬 많았던 것 같은데, 워낙 성품이 이제 단단하시고 또 억척 같고 그러니까 그걸 다 이겨내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구도는 대종사님이 하시는 거고 네. 본인은 그냥 집안일만 하는데 기도를 하거나 또 본인의 어떤 몫이 이 가사 전담뿐만 아니라 또 시복을 받으면서 구도의 불길을 태우는 그런 그 3년 동안에 대종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가능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그 자녀 양육에 생계에 가사 일이 엄청 많으셨잖아요.
그런데 남편의 구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당신도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한 생계를 위해서 남편의 시봉은 하실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원하 선지님께 그것을 이제 맡겨 드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은 온갖 일을 하고 고된 몸을 가지고 이제 하루 해가 지면 네. 어두운 그 시간에 후미진 산골짜기로 가셔서 거기에 계암골 기도터라는 곳이 네. 있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기도를 올리시는데 청수를 올리고 사방으로 절을 올리고 그렇게 기도문을 쓰셔서 읽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기도문 내용이 이렇게 이제 전해져 오는데요. 네네. 천하 만물 다스려 잡아서로 시작을 해서 우리 처사 양반 소원 풀어주고 병이 나아주기를이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남편을 위해 하실 수 있는 일은 이 기도의 정성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온불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인지를 못 하시는 거였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냥 저사님을 위한 기도였잖아요. 네, 남편을 위한. 네. 처음에는 좀 아마 갈등도 좀 계셨겠죠. 근데 그 초기 그 상황을 기록한 불법영교 창건사에 보면 대종사님 하도 이제 간절하게 구도 생활을 하시니까 아버님도 이제 차차차 이해를 하셔가지고 뒷바라지를 하고, 그러니까 아마 자연스럽게 우리 대사모님도 그런 남편의 구도 생활에 대한 그 협조, 뒷바라지를 하셨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그 한 사람의 이렇게 정성이나 진심이 이렇게 전달이 되면 주변에서도 이렇게 같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대사모님도 대종사님의 구도 뒷바라지에 참여하셨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뭐 그 시기는 지금 이런 말 하면은 조금 어색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남편이 하늘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남편만 바라보고 네. 살던 그런 시대고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어떻게든지 그 당신의 뜻은 품은 뜻을 풀고 해결해서 뭔가 집안에 이렇게 기둥이 우뚝 서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간절하셨기 때문에 뒷바라지를 자연스럽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대종사님의 구도와 대각은 이 양하운 선지님의 희생과 또 정성에 의해서 가능할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WBS 스페셜 온불교 초기 여성 제자를 만나다 자력 양성의 표본을 보여주신 십타원 양하운 선생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대종사님의 조력자로서 양하운 선지님의 어떤 활동을 또 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대종사님께서 1916년 4월 28일 대각을 이루셨습니다. 이때 양하운 선지님의 기쁨은 누구보다 컸지 않느냐 싶어요. 네, 다행히 그 기쁨을 제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했더니 기초 자료에, 초기 교서 자료에 이렇게 좀 기록이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 대사모님에게 남편의 대각은 대사모님께서 공공했던 모든 그 삶 중에서 가장 큰 기쁨이었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은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풀어나가야 할 이야기 속에 나오는데요. 대종사님께서 회상을 창립하실 때에 그 기쁨을 온 몸으로 또 온 정신으로, 온 마음으로 혈심혈성을 다해서 활동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그 남편에 대한 아까 그 여성의 역할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 양하운 선지님이 남편에서
근데 스승으로 모시는 네. 계기가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그런 이제 대각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대각하신 뒤에 그 집안의 삼촌 되시는 칠산 유건님이 대종사님보다 12살 연상이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넙죽 엎드려서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대각을 계기로 대사모님도 역시 이제 그 어떤 인간적인 면으로서 남편이지만 이 어른이 이제 큰 일을 하실 분이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그 전환이 되셨던 것 같고 그 뒤에 이제 여러 기록들 보면 저축조합 할 때 이제 그 요즘은 그게 이제 유지비로 바뀌었습니다만 옛날에는 보험미라 그랬고 그 저축조합 운동할 때는 이제 시미 숟가락 시자 그러니까 쌀 한 숟갈 덜어서 저축하던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대종사님하고 또 그 부인 제자님 이런 사모님들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적극 참여하시고 이런 걸 보면은 역시 대각을 계기로 처음에는 좀 그 반신반의 하셨대요. 네, 왜냐하면 갑자기 정신 잃은 폐인처럼 계셨다가 행동도 달라지고 말씀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가 달라지니까 이거 좀 그 기록에 보면 제 양반이 돌아가시려고 저러나 그런 생각을 하셨다가 그게 아닌 걸 아시고 이제 마음속에 어떤 큰 어른으로 모시기 시작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네. 자료들 찾아보면서 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으셨겠죠. 예,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남편이 구도를 하면서 병으로 고전을 할 때는 격 없이 대할 수 있으셨대요. 네. 그런데 오히려 대각을 한 이후로는 위험 있는 어른으로 이렇게 비치셨나 봐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말씀을 받드셨대요. 네. 예, 그럴 정도로 굉장히 마음에서 이건 누가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어떤 존경심이 우러나서 저절로 존경심이 우러나서 남편을 어떤 지금 예전의 남편이 아닌 새로운 스승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자의 그 기운을 느끼게 되면 네.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을 받들 수밖에 없는 그 전에는 남편으로서의 모습이었다라고 본다면 이제는 이제 성자로서의 그 모습을 느끼셨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세상 초기 이 대종사님은 방언 공사를 위한 그런 그 기금 조성에 작수를 하셨는데요. 이때 그 논밭을 팔아가지고 또 큰 그 비용을 마련했고요. 이 양하운 선지님께서 아무런 그런 행위에 대해서 불평 없이 따랐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대종사님께서는 사실 사가의 어떤 살림이라든지 재산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으셨잖아요. 대사모님께서 모든 살림을 다 하시고 그러한 것을 관리를 하셨는데 어느 날 대종사님이 이렇게 부인을 살살 달래시더래요. 네. 그래서 우리 집 좀 팔고 뭐 좀 팔고 해서 회상 창립하는데 좀 보태달라. 아니 불안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 왜 팔어? 예, 그래서 이제 그 말을 거역할 수가 없으니까. 그 이제 가산 진문을 팔아서 당시에 400원 정도면 굉장히 큰 돈이었다고 들었어요. 400원의 어떤 돈과 그리고 또 농산물 이러한 것들을 다 팔아서 그 기금을 마련을 했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그 대사모님의 마음에는 남편이 사가 살림을 어떻게 보면은 달래서 하긴 했지만 당신 뜻대로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운한 마음은 있으셨어요. 예, 그렇겠죠. 예, 서운한 마음은 있으셨는데 남편의 그러한 행동이 너무 정의롭고 대의에 맞고 또 위험이 있어서 불평의 말을 꺼낼 수가 없으셨다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 엄마니까 자녀들 걱정도 되고. 그렇죠. 만약에 이제 남편이 가서 사업이 실패하든 뭐를 하든 간에 내가 또 해야 될 몫이 있는데 그럼요. 다 가지고 아니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셨겠죠. 네. 대종사님이 세상 그 창립하는 동안 사가살림은 그 양하운 선지님의 몫이었는데 이 어렵고 고된 삶의 정도가 어땠습니까? 아무래도 그 여성의 몸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고된 삶이셨다 이렇게 생각이 그냥 해도 들어지는데요. 또 이 초기 교단 기관지를 살펴보면 회보 39호, 64호 이런 곳에 잘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이 여름과 겨울의 삶을 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모님은 어떤 자녀 양육, 생계를 위해서 몸으로 해서 안 해본 일은 거의 없으셨던 것 같아요. 농사, 목축, 세탁, 바느질 이런 것을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자신의 건강은 돌볼 겨를이 없으니 노후에는 그 해수병이라고 하는 요즘 뭐 천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하는데요. 해수병을 얻어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행색은 검소하다 못해 남루하고 누추할 정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 여름에는 이렇게 온몸이 땀에 젖어 계시고 얼굴은 새카맣게 거울려 계시고 그리고 입고 계신 옷은 헐고 허른 데다가 먼지를 늘 뒤집어 쓰고 계신 그런 모습을 이렇게 상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겨울에 시자인 김용호 선생님께서 한번 이렇게 어떻게 사시는지 궁금하니까 찾아가 보셨대요. 댁을 찾아가 보셨는데 이제 마치 저녁 시간이 되어서 반상에 이렇게 식사를 하시려고 밥상을 이렇게 차리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아주 간단한 김치며 간장 요 정도의 반찬과 새 밥그릇 속에는 반 정도 담긴 밥을 이렇게 담아서 드시려고 하던 차이셨는데요. 이렇게 이제 시자분이 오셔서 보시니까 대사모님은 아유 이렇게 그냥 입맛이 없어서 그랬노라고 그렇게 염려하는 기색이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 겨울인데도 보통 오늘도 저희 굉장히 추운 날씨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추운 날씨인데도 방에 불을 안 떼시는 거예요. 나무를 절약하기 위해서. 차디찬 방에 또 이렇게 습한 그 어떤 장판의 썩은 냄새가 날 정도였다고 하니까 그 삶은 더 말하지 않아도 저희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뭐 꼭 대접을 해 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더라도요. 대사모님이면 그런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인간적이다면 그런 부분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 부분들을 다 생각하지 않고 그나마 단호하게 예. 만약에 내가 그런 대접을 받으면 대종사님이 하시는 일이 오해받는다. 네. 그런 네. 표현을 공사를 하신다는 핑계로 자기 가족을 돌본다면 그거는 이제 진정한 공인의 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종사님께서도 부인 양하은 선님에게 서운하리만큼 그렇게 공사 구분에 철저했다라고 보겠네요. 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에 대해서 좀 대사모님이 철저하게 생각을 할 만큼 영향을 주신 거죠. 네. 예. 대종사님이 어느 정도 철저하셨냐면요. 원기 14년 정도 되는데 그 해에도 겨울이에요. 두 자녀를 데리고 예회에 참석을 하러 가시는데 굉장히 춥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아스팔트가 깔리지 않은 아주 험한 길을 가셨다가 또 돌아오시는 길이 이렇게 험하다 보니까 법회에 오신 대사모님과 자녀분에게 제자들이 점심을 식사를 드시고 가시기를 권유를 합니다. 네네. 근데 대종사님께서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시다가 대사모님을 이렇게 손짓으로 오게 하세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하온이는 집에 가서 밥 먹지 그러셨다는 거예요. 네네. 예, 아무래도 식사도 뭐 하실 법도 한데 대사모님은 또 당연한 듯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네네. 근데 후일에 들어보니까 대사모님께서 식사를 거기서 할 생각도 없으셨는데 남편이 집에 가서 밥 먹으러 하니까 밥 먹으라고 하시니까 되게 마음이 서운하셨대요. 서운하죠. 아드님들이 먹고 싶어 하는데 지금. 예, 서운하셨다. 네네네. 네, 심지어는 그 옆에 이제 아타원 전팔근 종사님이 네네. 지금 아주 꼬마였을 때 네네. 옆에 계시다가 대종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할아버님은 우리가 총부에서 밥 먹는 것을 싫어하시는가 보구나. 네네. 이렇게 어린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대종사님은 굉장히 공사 부분이 네. 철저하셨어요. 네. 근데 아타원님이 이제 저희가 2년 전에 인터뷰를
네. 대종사님 뵈신 분 인터뷰를 할 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냥 가슴이 완전 먹먹해지더라고요. 네. 먹먹해지고 아또하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시대요. 평생 그게 내 가슴에 새겨진 가르침이다. 할아버님의, 그분은 이제 어렸을 때 뵀으니까 할아버님이라고 그러는데 할아버님의 그 공사 구부르는 가르침은 평생을 나의 어떤 그 좌우명처럼 영향을 끼치셨다. 그렇게 회고를 하실 정도로 철저한 그 공사 구분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대종사님께서 인간적 그 어떤 생각들은 분명 계셨겠죠. 좀 아프고 그러셨지 않으셨을까요? 그 네. 아이들에게 그냥 밥 먹지 말고 가. 네, 뭐 이런 부분들 그 혹시 그런 자료들은 안 나와 있나요? 자료 있죠. 제가 어느 날 이것도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에요. 네네네. 어떤 공개적인 자료에는 잘 없었습니다. 네. 용산 송천은 네, 종사님. 종사님을 뵀었습니다. 송천은 종사님은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아시다시피 네, 외손자님도 네, 아시고, 대종사님의 네. 외손자가 네, 예. 되시는데요. 그 한 제자인 그 공타원 조전관 선지님께서 그때는 이제 어렸을 때니까 어떤 그 조실의 시자로 근무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실에 이렇게 가서 문을 열고 보니까 대종사님께서 눈물을 훔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어른께서 눈물을 훔치나 하고 봤더니 그 회보를 읽으시면서 대사모님의 그 글이 좀 이렇게 고생하시는 기재된 것을, 예, 그것을 모습이. 읽으시고 이렇게 눈물을 훔치시는 모습을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읽으면서 그 대종사님께서도 인간적인 감정을 있으나 절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사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대사모님께서 어떤 훈련을 통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강연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폭풍 칭찬을 하셨대요. 네. 예, 그것을 통해서 어떤 그동안 하온이 잘한다. 사갑이다. 이렇게. 네, 폭풍 칭찬을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네. 보면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네, 네. 예, 애틋한 감정을 그렇게 네. 표현하셨지 않았을까. 근데 정말 잘하긴 하셨습니까?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기 훈련 같은 경우에는 네. 빠짐없이 참석을 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최선 다하는 네. 게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일심으로 집중해서 하는 게 잘하는 거잖아요. 무슨 점수로 잘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시고 이제 그야말로 폭풍 칭찬하셨다. 네. 양하운 선지님은 그 회상 초창기 창립을 어려웠던 상황과 또 대종사님의 뜻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자력 생활을 실천했던 것 같습니다. 이 대종사님은 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 부부 권리 동의를 강조하였다고 하는데 양하운 선지님의 법포에서 그런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대종사님께서 부인에게 법명도 지어주셨지만 법포도 부여하셨습니다. 이 법포를 부여하시는데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요. 어떤 그 대종사님께서는 부인을 지자본의의 차원에서는 제자로 대하셨어요. 그런데 부부 관계 면에서는 동등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님의 호는 소태산이지만 그 역할은 하늘을 대표하는 10번째 방에 해당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에 그 부인에게 주어진 십타원님이라는 법포는 자신의 위치와 동등한 법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인과 자신을 동일하게 생각을 하신 것은 차후 부부 권리 동일, 남녀 권리 동일, 자력 양성이라는 어떤 그 교리가 발전이 되어 옵니다. 그 자력 양성이라고 하는 우리 교리 조항 내에는 자력자로서 타력자에게 권장할 조목 3조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결혼 후 물질적 생활을 각자 자립적으로 할 것이며 서로 사랑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의무와 책임을 주로 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4조에는 과거와 같이 남녀를 차별할 것이 아니라 일에 따라 대우하여 줄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은 대종사님의 생각에 부부라고 하더라도 그 권리는 동일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법호를 자신의 법호의 의미와 동등한 법호를 대사모님께 부여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옹기 28년 6월 1일 대종사님께서 열반을 하십니다. 그런데 십타문님께서는 조금 더 한 30년 정도 더 뒤까지 이제 함께 하시게 됐는데 그 당시에 대종사님 열반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네, 이 부분은 공개적인 자료나 기초 어떤 사료 등에서는 찾아보기는 어렵더라고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공사에 철저하시다 보니까 개인적인 감정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기록, 대종사님께서 열반했을 때 그때 당시에 기록을 보면 수많은 제자들이 엄청난 충격과 슬픔에 빠지셨는데 대사모님은 그 이상이셨을 거라는 그렇겠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열반을 하시고 이후에 그 어떤 상실감 때문에 수많은 제자들이 대사모님을 많이 찾아오세요. 예, 대사모님을 많이 찾아오시는데 그럴 때마다 대사모님은 어떤 같은 동병상련의 어떤 그 아픔을 나누기도 하시고 위안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그 아픔을 견뎌내셨던 것 같아요. 오히려. 태산이 무너지는 하늘이 무너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보통 천붕지통. 네. 근데 이제 워낙 크신 어른이 모든 제자들의 어떤 사표고 닮아가야 될 어떤 그런 지도자가 돌아가셨을 때 네. 이제 사적인 입장에서 당신의 감정이나 이런 행동을 표현하시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료가 많지는 않지만 그때 당하셨을 그 아픔은 천붕지통이셨을 거다. 네. 그 둘째 아들이 돌아갔을 때 이상의 네. 엄청난 참 아픔과 고통을 겪으셨을 것으로 이렇게 짐작이 되어집니다. 네. 근데 대종사님과 양하은 선녀님의 그 자녀분들이 이제 삼남 일녀지 않습니까? 네. 자녀들도 교단과 사회에 그 봉사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그 차남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남은 20세에 요절을 하십니다. 조금 젊은 나이에 가셨는데요. 두 아들과 장녀께서 그 이후로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장녀인 박길선 선지님은 주산 송도성 선지님의 정토가 되십니다. 그래서 또 대사모님과 같이 가정사를 책임지시고 교단을 살피셨고요. 장남인 박광전 종사님께서는 원광대학교 총장님을 제1대 총장님을 역임을 하시고요. 막내 아들인 박광진 선생님은 제가로서 원광고등학교 교장을 역임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박성태 교수님과 그 가계도를 좀 알고 싶어서 전화 연락을 드렸어요. 지금은 이렇게 친자녀들은 열반을 하셨지만 3대 손자녀들께서 교육, 교화, 자선, 출가 제가로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대종사님 자녀분들이 하셨던 역할을 조금 저희가 새겨볼 필요가 있는데 크게 이제 새로운 종교가 창립이 돼서 발전하려면 그 경제적인 토대나 뭐 조직적인 토대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철학, 이론 정립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당시 큰아들이 이제 그 개척자가 되시는 거죠. 숭산 박광변 종사님이. 그래서 뭐 오늘날 원불교 성장의 비결을 물을 때 일찍부터 근대적 교육 체제를 도입해서 고등교육에 힘쓴 것이 원불교 100년 성장의 큰 원동력이었다. 그 축을 놓으신 분이 이제 박광변 종사님이시고, 따님 박길선 종사님은 역시 어머니가 가셨던 길을 그대로 밟으셔서 주산 송도선 종사 같은 성자를 뒷바라지하는 그런 또 정토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외손자 또 융사님을 또 얘기를 해야 되겠죠. 역시 교학 수립의 개척자가 되시고, 그래서 원불교학의 어떤 이론과 또 원불교의 그 어떤 신식 교육, 근대적 교육,
체제 확립에 그 자녀분들이 가장 큰 공헌을 하셨던 것이 아닌가. 네. 이건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야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양원 선생님이 그 30년이 지나고 네. 원기 58년 84살에 일기로 열반을 하셨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양화운 선생님의 업적은 네. 너무나 많은데 너무나 많죠. 예, 좀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저는 두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를 양육해서 교단의 인재로 희사하신 부분, 그리고 그러한 자손에게 자력 양성의 정신을 물려주신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생애를 통해서 자력 양성의 삶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제가 그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우리 교리 형성 과정을 좀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 사요는 최초 법어 중에서 제가의 요법과 강자약자 진화상 요법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대사모님께서는 그러한 대종사님께서 최초로 내려주신 법어를 그대로 실현하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신의 요법, 제가의 요법을 하다 보니까 네. 약자가 광자로 진화를 하신 네.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그 속에는 어떤 자력 양성이 녹아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력 양성이 어떤 지금의 세상의 정신개벽의 하나의 축으로 예, 저희들한테 보여주신 것 같으세요. 요즘 아이들 보면 또 부모님들, 어머님들의 모습을 보면 이 자력 양성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좀 얘기하고 공부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으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집타원님을 생각하면 꼭 그 말씀드려야 될 것이 성자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대체로 지금까지는 남자 성자가 중심이지만 그분이 소태산이라는 위대한 성자가 이 땅에서 나오실 때 그 숨어서 드러나지 않게 그 뒷바라지 하셨을 때의 그 눈물겨움, 그런 여러 가지 그 세세곡절 이런 걸 다 감내하시면서 성자를 드러내신 무명성자로서 우리가 양화원 대사원님을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저 양화원 선생님의 생애와 업적을 통해서 개벽해상의 창립 정신을 재조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십타원 양화원 선생님의 얘기를 마치면서 소감 한 말씀씩 들어볼까요? 네. 예, 본 학술 대회가 작년 2월에 이렇게 개최가 됐었잖아요. 상당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마음속에 모시고는 있지만 그 세세한 정신을 또 조금은 놓치고 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시 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학술 대회 때 발표를 저희가 10분을 하다 보니까 15분 정도 이렇게 짧게 발표를 할 수밖에 네네. 없었어요. 네. 그래서 많이 아쉬워들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충분히 풀어낼 수 있어서, 네.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어서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십타원님뿐만 아니라 10분의 여성 선진이 앞선 교단 초창기에 어떤 방향을 책임지셨다면 저희들은 이후의 방향을 책임질 몫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교단 내에도 남녀 평등 사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봐야 되고 네.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부를 해보면서 여러 가지 느낌이 많으셨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많은 또 도움을 주셨던 박임철 교무님의 말씀을 소감을 한번 또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한 분의 삶은 한 분의 삶 속에는 우주가 다 들어있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저희가 이 짧은 시간에 대사모님 또 그 전에 9분 선지님을 어떻게 다 그 우주적 삶을 다 드러낼 수 있었을까, 그래서 많이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음에
그 연구를 하시고 공부하실 분들의 몫으로 이렇게 좀 남겨두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워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대사모님을 비롯한 9분을 다시 모시면서 참 행복한 1년이었습니다. 그 행복을 저 혼자만 이렇게 차지하지 않고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또 뒤에 오는 세대들에게도 나눌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더 신앙에 충실하고 수행에 전력 투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의 시간이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오물교가 이제 조용하고 다른 양성에 대한 부분들이랄지 이제 이런 부분들 생각하다 보니까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드러내지 못한 부분들도 많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료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아쉽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좀 자료 찾는 그런 역할들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10분의 선생님들을 만나면서도 아쉬운 부분들이 그런 자료들을 더 많이 좀 이 방송을 통해서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사상연구원에서 지금 그 작년에 발표하셨던 10분 교무님들 또 교도님들이 더 이렇게 완성도 높은 또 수준 높은 그런 그 결과물을 내실 수 있도록 지금 뒷바라지하는 할 그 준비를 지금 갖추고 있다는 말씀. 그래서 그때 더 많은 자료도 찾아내서 제공하는 걸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타원 양하원 선생님에 대해서 오물교 사상연구원 원장 박인철 교무님과 또 정현호 교무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